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철도 노조가 4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로 이틀째를 맞습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전국 열차 운행률은 평소 76%로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노조 측은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이에 따른 피해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역입니다. 네, 오늘로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데요. 어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레일 출근 대상자인 12,905명 가운데 2,803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참가율은 21.7%로 지난 2019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첫날 참가율인 22.8%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철도노조가 글피 오전 9시까지 나흘 동안의 한시적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 전국 열차 운행률은 76.4%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파업 첫날인 어제 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75%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연 운행에 따른 혼란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출근 시간대엔 90% 이상으로 운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배차 간격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요. 코레일이 관리하는 1, 3, 4호선 일부 구간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근길과 퇴근길에선 혼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열차 운행이 감축되면서 여객뿐 아니라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있죠. 네, 제 뒤로 파업으로 열차 운행이 일부 중단된다는 전광판 안내 문구가 보이실 텐데요. 파업 기간 동안 고속철도인 KTX는 평상시 대비 68% 수준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와 63% 수준으로 운행됩니다. 파업이 이어지는 글피까지 특히 여객 수요가 많은 주말이 껴있어서 시민들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소에 26%대로 4대 가운데 한 대만 가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흘간 한시적인 파업에만 그친다면 물류운송에 차질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화물운송 상당량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 업계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74일 동안 이어진 철도 파업으로 시멘트 업계가 입었던 피해액만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철도노조 측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측과 합의가 안 된다면 추석 연휴까지 추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가운데 북한이 한 달 반 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주장인데요. 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거래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모습입니다. 명목상으론 북한의 70주년 전승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자국산 무기를 직접 소개하면서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We're seeing Russia desperately looking for support for weapons wherever it can find them to continue to prosecute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우크라이나는 나아가 이 시점에서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탄약 제공을 합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한 달 반 전 탄약 제공을 합의했고 이후 선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북한은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러시아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러시아에 지원하려던 북한산 로켓을 빼앗아 러시아군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이 러시아 용병단 와그너 그룹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미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우크라이나 상황이 급한 러시아가 ICBM과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기술 제공에 대해 이미 일정 부분 합의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제재 구멍으로 지목됐던 튀르키예와 핀란드 같은 동맹국 기업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며 제재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신규 제재 명단에는 러시아 최대 자동차 기업인 아부토바즈 등 150여 개 기업과 개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러시아 제조업과 건설업을 옥죄기 위해 제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도체와 항공 철도 부품 등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품까지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던 개인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 무기 거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And an individual affiliated with the Wagner Group who was involved in the shipment of muniti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Russian Federation. 특히 이번 제재에는 나토 동맹국인 핀란드와 튀르키예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중립 행보를 보이며 제재 우회로로 쓰인 나라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We often take those steps. I am not aware whether we did it in this instance or not. I'm happy to follow up. We have a constructive, warm relationship with the Turkish government. They are an important ally of ours. 미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그들의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한미와 한미일 공동훈련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n't think any type of exercise between the DPRK and Russia would deter our own advances and our own relationships within with the ROC or Japan. 미국이 스웨덴 나토 가입에 키를 쥐고 있는 튀르키예까지 신규 제재 명단에 올린 건 그만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그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에게 소개하며 자랑한 푸틴 대통령의 리무진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크렘린궁은 전날 1대1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방문을 초청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감사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Также уже во время собственно общения тет-а-тет Ким Чен Ын пригласил Путина посети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с визитом. Путин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принял это. 모든 세부적인 조율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회담 당일 크렘린궁은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북한 관영통신이 방북 초청과 푸틴의 수락을 보도하자 사실을 확인해 준 겁니다. 러시아 측은 북러 정상이 서로 소총을 선물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우주에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는 우주복의 장갑도 선물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랑한 러시아산 고급 리무진이 화제입니다. 그는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아우루스 리무진을 보여줬습니다. 김 위원장은 차를 살펴본 뒤 푸틴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뒷좌석에 직접 앉아보고 옆자리에 푸틴 대통령에게 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이 리무진은 제작비가 약 1,700억 원으로 무게 7톤의 방탄 장갑차입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리무진, 일명 비스트를 보여줬습니다. 탑승도 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위원장은 이때는 직접 타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어제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제재에 담긴 무기 거래,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속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 고위급 협의체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날로 고도화,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과 전략적 협력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수석 대표로 참여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와 마포구 JTBC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 사무공간에 한정됐고 이들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거라며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수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관련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고한 대로 해당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3명까지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허위 날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 3사람을 우선 고발합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조율하고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너무나 큰 사이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배후설을 일축하며 역사관과 오염수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국면전환용 수사에 나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비판 언론을 옥죄려는 정권 차원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밀고 들어가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입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언론에 대해 칼춤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방위 수사 이면은 결국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다양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관한진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켜 따져보자며 역공도 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걸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알고 있었다며 확전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대립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인천 상륙작전 73주년 기념행사를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인천 앞바다 해군 상륙함에서 진행되는 전승기념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라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에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유럽을 찾아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영국과 스위스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를 찾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년여 만인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 결심 공판기일을 엽니다. 2019년 3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약 4년 5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구형에 2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각 피고인도 1시간씩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람보르기니 운전자 30대 남성 홍모 씨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7년 경남 창원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욕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에 더해 홍 씨가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기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부분까지 고려해 홍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8년 12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술병으로 폭행했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운전하는 젊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엔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를 몰던 남성이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경찰관이 문신을 한 운전자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30대 남성 A씨는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에서 버티다 차량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펑 소리가 나서 밖에 쳐다보니까 사고가 나 있었고 그냥 제가 본 장면은 경찰들이 테이저건 쏘려고 테이저건은 저희가 어떻게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항복하는 엎드려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상태를 의심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가 벌써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스토킹 관련 흉악범죄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법원의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영무원이 전 직장 동료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잔인하게 살해당한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에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벌였습니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7월부터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는 끊이질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찰과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의 위반율은 11%,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구금까지 할 수 있는 잠정조치 위반율은 8%에 달합니다. 긴급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많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 같은 조치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최장 9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중대범죄란 인식이 커졌는데도
올해 상반기까지 스토킹 범죄의 실형 선고율은 15%로 지난 한 해와 비교했을 때 7%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집행유예 선고율은 34%, 벌금형은 27%로 실형 선고율보다 2배가량 높았고 지난해보다 소폭 늘기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이려면 접근 금지 가능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에게 청구권을 주고 또 잠재적 조치도 지금은 9개월로 되어 있는데 최대 그 기한을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율을 높여 재범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홍지동에서는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승객 17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와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 본청 건물 앞. 어제 저녁 50대 여성 김모 씨가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운 김 씨를 끌어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겁니다. 김 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덩그러니 세워진 마을버스 주위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홍지동에서 오르막길을 가던 마을버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전기 버스 시동이 꺼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서울 고척동 지하차도 오르막길에서 공사용 특수 차량이 갑자기 뒤로 갔습니다.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 등 모두 8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운전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수 차량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 확인하려고 차를 멈추고 내린 사이 차량이 뒤로 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젯밤 인천 연희동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있는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30대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여수시 주암동에서는 승용차 운전자가 길가에 전신주를 들이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인근 공장을 포함해 일대의 전력 공급이 1시간 4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멈추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범계역에서 금정역 구간 사이 선로보수 장비가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로 현재 하행선 일부 구간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또 서울 방면 운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운행이 지연되는 차량을 집계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열차 운행을 정상 재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추가 내용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조선일보에 실린 장기 기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보면 기증자라고 쓰인 병실에는 아무도 없고 그 안쪽에는 환자들이 가득 찬 모습이 보입니다. 장기 기증자는 갈수록 줄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 오른쪽 하단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자세한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뇌사 판정 후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405명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장기 이식 대기자는 매년 2~3천 명씩 늘면서 현재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기 기증자는 100만 명당 7.88명인데 미국은 44.5명, 스페인은 46.03명, 영국은 21.08명인 것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식 대기자 중 7, 8명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해외 주요국들은 뇌사 장기 기증뿐 아니라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따라 장기 기증을 가능하게 해두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전체의 30에서 50%에 달합니다. 국내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장기 기증자가 최소 2배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기증자 유족의 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와 같은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볼 기사는 한국일보입니다. 일면의 가장 큰 제목으로 젖소 한 마리당 1,000원 벌어 우유를 팔면 눈물뿐이라고 쓰여 있죠. 한때는 소를 키워서 자녀 대학까지 보낸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유를 팔아봐야 남는 건 눈물뿐이라고 하는데요. 사료값과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연간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화면도 함께 보겠습니다. 왼쪽에 자료가 여럿 나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한번 줌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지금 우유 모양이 나와 있죠. 국민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오른쪽이 이제 과거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최신입니다. 해가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우유값을 올릴 만도 하지만 정부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유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을 떠안게 된 농가는 버티다 못해 폐업하고 있고 유업계는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낙농업이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면 결국은 식량 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 식용 금지 법안에 대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 사안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왔던 여야에 더해서 대통령실까지 한 목소리로 개 식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개를 중심으로 한 대연정, 개연정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개 식용 금지 법안, 이른바 개고기 금지법은 21대 국회 들어서 여야 통틀어 7건 발의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제는 피해 농가와 상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대한육견협회 등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하고 사육부터 유통 과정까지 합법적으로 관리해 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전업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볼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이란에서 히잡을 느슨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란 사회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거나 느슨하게 쓰면서 시위를 해왔는데 당국이 워낙 강경하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참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히잡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SNS를 통해서 추모와 투쟁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요. 한편 이란 의회는 히잡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더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게 5에서 10년의 징역형을 내리거나 벌금을 기존의 700배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을 단속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도 대중이 히잡 시위에 대한 관심을 멀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히잡 시위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미니의 또래들이 모인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는 추모와 시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주기를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9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꽤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를 넘기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금리로 커진 상환 부담이 가계 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2월부터 연 3.5%에 묶여 있지만 시장금리는 훌쩍 뛰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변동 고정할 것 없이 연 6%가 넘습니다. 고정형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을 하던 입장에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대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금리를 좀 더 높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들썩이는 금리에도 가계빚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7조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같이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 고금리 부담을 넘어선 집값 상승 기대감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주택 경기가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다시 조이며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출 받을 사람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은 거고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을 유일한 방법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핵심지의 신규 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될 것인지. 결국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여야 고금리 상황에서도 집을 사는 영끌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추석 전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가계빚 증가 추이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에 이어 미국 내 원유 가격의 지표가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WTI 선물 가격 종가는 배럴당 90.16달러로 전날 종가보다 1.85% 상승했습니다. 이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대형 승합차로 이루어진 IM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서 모르고 탔다가는 값비싼 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 때문에 IM 택시는 모범 택시 승차대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지만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앞 일반 택시 승차대. 외국인 2명이 대형 승합 IM 택시에 탑승합니다. 또 다른 손님도 역시 일반 택시 승차대에서 IM 택시에 올라탑니다. 서울에 있는 터미널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택시 승차대와 모범 택시 승차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택시별로 요금이 다르다 보니 손님이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인 IM 택시는 고급이나 대형 승합 택시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잡는 배회 영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범 택시 승차대가 아닌 일반 택시 승차대에서 대기하다 손님을 태우는 건 변칙 영업입니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일산 택시 탔는데 22,000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고발하는 거 제가 사기 당한 줄 알았지 처음에. 거기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반 택시인 것처럼 운행을 하면 약간 좀 속은 느낌? 뭐 이런 것도 들고 좀 당황할 것 같습니다. 같은 승차대에서 함께 승객을 기다리는 일반 택시 기사들도 손님을 빼앗긴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IM은 실질적으로 이 승차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한참을 기다려야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모범 택시 기사들의 눈길도 곱지 않습니다. 택시 표시 등이 있기 때문에 영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일반 택시 승차장에 와서 이렇게 일반 택시처럼 변칙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서울에서 일반 택시의 기본 요금은 4,800원.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기본 거리는 1.6km입니다. 반면 IM 택시는 타자마자 5,500원이 찍히고 750m만 가면 추가 요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100원씩 요금이 오르는 거리 구간도 IM이 더 짧습니다. 실제로 같은 시간대 서울 용산역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가봤더니 일반 택시는 1,900원, IM 택시는 17,100원이 부과됐습니다. 일반 택시 승차대 변칙 영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IM 택시를 운영하는 진모빌리티 측은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단속 권한을 갖는 서울시는 IM 택시 운영사에 대해 계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택시 분류나 요금 체계를 잘 알 수 없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으려면 변칙 영업을 규제할 뚜렷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의 주 원인으로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을 꼽았습니다. 우리 그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고평가된 거는 분명히 맞고요. 예. 80개국을 봤을 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배 정도 됐는데 한국은 26배입니다. 예. 상당히 독보적으로 크게 올랐던 게 맞고 예. 주택 가격이 고평가되고 가격이 높다는 거는 이제 글로 금융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실물 쪽으로 이제 돈이 안 흘러가서 경기 전반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취약해지고 무엇보다도 돈이 집중되면 반드시 버블이 생깁니다. 예. 버블이 생기면 좀 시차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그런 버블이 깨지게 되면 내수가 바로 침체가 되는 이제 뭐 디폴트라든가 이런 영향을 거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한국은행이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먼저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주택시장 경착륙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대응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더 어떤 주택 가계대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방금 이 녹취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통화 정책과 거시 정책 사이에서 불균형이 좀 누적돼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한국은행 소관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행정부 쪽의 소관인데 뭐냐면 이제 LTV라든가 DS라든가 DTI 이런 시장 규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뭐 자산 가치 대비 또는 자기 소득 대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는 건데 그게 최근에 좀 완화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건 물론 이제 그런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건 최근에 들어서 완화된 거고, 예.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계속 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저런 코멘트를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저금리를 했던 거 자기네들도 가계부채가 증가할 걸 우려를 분명히 했었고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용어가 이제 가계부채입니다. 그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던 건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거는 DTI, LTV 이런 규제 비율을 올렸다 내렸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냐. 가만히 냅두라는 거죠. 상당히 타이트하게 한국은행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나쁠 때는 그게 타이트하게 계속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가면 경기가 더 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MPP하고 MP라는 거시건전성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과연 그렇게 손발이 맞게 가는 게 맞는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야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같이 가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뭐 앞으로 그 상당 기간 긴축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좀 내다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항상 했던 얘기고요.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많아야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고, 예.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3%대로 올라왔지만 일시적인 영향이 큰 것 같고, 물론 유가가 상당 기간 더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물가는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면 PF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도 얘기했잖아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거기까지 금리가 더 올라간다?
지금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중금리가 조금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한은은 앞으로 3.5% 동결을 계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인하는 어느 시점에선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경기 불안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소비도 안 살아나고 있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는데 이제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너무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포인트가 언제일지는 아마 올해 말에서 빠른 올해 말일 것 같은데 가능성은 내년 연중으로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그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0를 돌파했거든요.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원유 가격의 3대 유종이라고 하죠.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쪽에 브렌트유가 있고 중동의 두바이유가 있는데 브렌트하고 두바이는 이미 배럴당 $90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WTI는 이제서야 돌파를 했는데 이유는 이제 그 주로 WTI는 국제 석유 시장에 풀리지 않아요. 미국 내에서 수요되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그 뭐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 WTI가 올랐던 게 이제 미국 내 재고 감소가 컸던 것 같아요. 원유 재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공급 쪽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거는 같은데 작년에 이제 배럴당 13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과연 그 포인트를 넘을까? 그러니까 배럴당 $100는 이런 좀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한 번 정도는 $100 이로 상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를까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가 상승이 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문제가 이제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세계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가 크게 보면 이제 세 나라인데 가장 많은 게 이제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원유 시장에는 안 하고 자기네 시장만 있고 2등이 사우디인데 전 세계 마켓시어가 19% 정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한 12% 정도 나오고요. 이 두 나라가 감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감산은 아니었고 기존에 해왔던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거니까 연말 어느 시점에서 그런 감산 조치가 좀 풀어져야 국제 유가는 좀 안정화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다면 감산 조치가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 기간 유가는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유럽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과도한 자국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제 조사를 착수했는데 당연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좀 반발하면서 무역 그 분쟁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조금 조사라는 건 상대국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이제 2016년 이후에 유럽연합 주장으로는 한 $570억 보조금을 풀었다고 해요. 전기차 쪽에. 근데 상대국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조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과연 중국 정부가 실제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데 유럽 쪽의 전기차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내년 2025년 후내년까지 한 15%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미국의 27.5%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물론 이제 유럽 자기들이 조사하는 거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내겠죠. 그럼 관세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럼 과거 이제 트럼프 때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과 중국 간에 어떤 관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유럽연합 관련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자면 방금 이제 얘기했던 뭐 전기차나 또 얼마 전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좀 강화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만 보면 상당히 경제 지표들이 호조고요. 뭐 몇 달 전만 해도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호조인데 유럽은 지금 옆 동네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옵니다. 제조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고가에서 인심 난다고 경기 상황이 괜찮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든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큰 배경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걸 확대하면 우리 기업도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유럽연합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중국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또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든 나라를 다시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건건이 전기차나 플랫폼이나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건건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뭐 우리 기업으로까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서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실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 다음에 중국 다음에 제조업 강국은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밤사이 좀 해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소프트뱅크 손정우 회장이 있는 그분이 이제 전량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IPO를 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했는데 25%나 올랐어요. 이제 그런 영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종이 상자 등이 담긴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희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김희철 전 사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 제청안에 6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r. Navarsky. Please follow me. There's a walking around the turn in a bathrobe. I'm going to need the passport. Beyond those doors is American soil. You are not to leave this building.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고국인 이란에서 여권 없이 추방당한 나세리. 유럽 각국을 떠돌다 난민으로 인정받아 영국으로 향했지만 난민 서류를 분실해 입국을 거부당했고 경유지인 파리 공항에 발이 묶였다. 프랑스 당국은 여권과 난민 서류 모두 없는 나세리를 추방할 수 없어 공항에 방치했다. In France, they refused to issue new statues of political refugee. Then, inside airport, they have agreed with the Maison Liberté. 공항 구석 빨간 의자에 서점을 짰고 직원들이 주는 음식으로 생활했다. In my experience, life here in Charles de Gaulle Airport is not bad. I try to have a nice day and every day. 뒤늦게 프랑스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나세리는 공항에 머물기를 택했다. 하지만 장기간 공항 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그는 치료를 위해 2006년 공항을 떠났다.
밤사이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약하지만 전남 해안에는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과 충청, 호남 서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 그리고 경남 해안 많은 곳에 8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인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 한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20.4도, 전주 21.9도, 부산 23.7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서울과 대전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날이 다소 후텁지근하겠는데요. 광주와 창원의 낮 기온은 29도, 제주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은 반짝 날이 더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로는 아침 기온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면서 공기가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